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종편에서 간판 프로로 자리매기만 잘나가는 시사 프로 총괄 PD입니다. 사실 뭐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에요. 먼저 어려운 직업이라 감히 설명할 수 없지만 직업 꼭 듣기 싫어할 것 같지만 저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연출입봉에서 시사 프로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서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착불 취재, 위장 취업, 몰카 취재 등이 많이 있었고요. 가장 소름 끼치고 전율적이었던 경험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입이 종교단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잠입 취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 팀이 출동해 갔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가방에 숨기고 직접 참여했는데 사전 인터뷰를 하는 중에 교주가 날도 추운데 뜨뜻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셔서 그녀들 평소 마시는 차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고 한 잔 타서 몸이 따뜻해지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교주는 사무실로 들어가셔서 사무실 내부를 찍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스케줄을 적는 화이트보드 아시잖아요. 거기에 오늘의 스케줄이라는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전화했을 때 밝혔던 가명이 아닌 제 본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순간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되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날 어떻게 사전 인터뷰를 하고 그 사무실을 나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직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전하려고 적었어요. 제 친정은 방송국 사람들이라면 야, 그분이다 하고 아실 정도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TBS 시절 유명한 PD셨는데 작품을 많이 하시느라 술도 많이 드셔서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도 라디오만 듣던 시절 유명했던 극작가로 전설적인 분이셨어요. 우리 집안은 한마디로 방송계에서는 찐 레전드예요. 사실 외할아버지는 처음에 아버지를 마음에 안 들어와줬다고 해요. 아버지 집안이 배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윗감 자체가 워낙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당신 딸을 좋아해서 죽자 살자 하니 할 수 없이 시키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를 신혼 초에 힘들게 하셨나 봐요. 남성 구독자분들, 처갓집에서 결사 반대해서 하는 결혼은 그 뒷맛이 알게 됩니까? 사실 나쁘다고 하지만 두 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셔서 아버지를 달래고 안아주며 일생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돈을 마치 감기 빼먹듯이 쓰는데 사실 돈이 많은 외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서 얼마나 자산이 남아있는지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우리 집을 부유하게 여기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정말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굵직한 압박 속에 나는 공중파 방송에 입사하게 되었고 실습 프로그램에 할당되었습니다. 저는 선배들 중에서도 좋은 선배들이 많지만 최저 랭크의 최악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배우는 방송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저지말 없이 매력적이지 않은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만 정남이는 3년 동안 선배 아래에서 힘겹게 일한 후 다른 프로그램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 회사에서 6년 차인 남편은 많은 제작비를 허용받아 대박을 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탐사부도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는 후배대하며 선배와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만은 선배와 어울리기 어려워 다른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여성으로서 할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300%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느 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할 일은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메인 PD들이 판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야.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 이 말은 오만이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으려 하는 것을 막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페이스 조절을 시키며 너한테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오만이 너무 건방진 태도를 취한 것을 막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남편을 선배로서 존중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했고 365일 중에 340일 정도를 함께 일하며 편집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쪽에서 연애 감정이 싹 트면 그 커플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계에서는 다른 데서 연애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부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의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배우급 외모를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과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받는 모습이 있었죠. 엄마는 이러한 부분을 이유로 허락해 주셨고 남편의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평범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력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계셨는데 과잉 친절로 대해주시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영광스럽게 시댁의 사돈이 되었고 그 집에 들어오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며느리의 자리에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언니가 외할아버지의 작품을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우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데요. 작가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뭔가의 아우라가 없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허영심이 불씨로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방문이 열려 있어 지나치게 들여다보았는데 한 권의 책도 없이 피부 제품, 마사지 로션, 화장품, 머리핀, 향수병 등이 가득했어요. 문제는 신우가 존경하는 외할아버지가 우리 결혼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해요. 그 청년의 눈빛이 좋지 않다더라고요. 더불어 눈에는 욕망이 가득해? 내가 어릴 때는 모르겠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엄마는 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어요. 난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아버지는 뭣도 모르겠어? 결혼할 때 반대했던 걸 왜 반대하지 않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는 야망등 말리며 반대했던데. 지경이와는 다르다고 말리지 뭐예요. 내 돈 질러봤는데도 결혼식은 원활했어요. 남편과 결혼 후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시사데스크 팀 회식 중 70대 여성이 소리 지르며 다가와서 놀라게 했어요. 이곳은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은 총괄 PD였고 여러 사람이 한데 모인 방송국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남편은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뒤끝이 없는 소문 있는 감독님을 부를 것을 명하여 떠났지만 갑자기 그 앞을 막혔어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인데 그때 전 알고 계셨던 분이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군요.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해 걸어갔어요. 이때 총괄 감독님은 나타났고 여성의 옆에 기뻐해하며 나가려는데 다시 남편이 막았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다가오는 천지를 향해 웃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어디선가 난조한 소리가 들려왔죠. 회식도 그 자리에서 엉망이 되었고 사실에 대한 암시들은 여전히 날려다니는데 결국 의도치 않게 내 귀에 맴돌았어요. 남편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오랫동안 함께했던 여성과 헤어지게 됐다고 말했어요. 거래요. 저와 사귈 때에도 양자리였고 결혼식을 올리기 2주 전에 헤어진 거예요. 그 여성은 꿈에도 몰랐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죠. 그 놈이 우리의 중절을 몇 번이나 시켰는지 아세요? 그 놈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이브 옷들 다 사준 거라고요. 다 제 딸이 꼭 포장하여 팔아서 주었어요. 돈이나 방송국 입사 시험 합격 전까지의 생활비 용돈도 다 누가 줬을까요? 자그마한 대학 때부터 15년이에요. 15년 동안 탄물성을 다 빼먹고 충돌을 수도 없이 시키고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애들 식을 올리지 않아요. 부부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15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부부처럼 살던 애인을 더 나은 조건으로 결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차버리고 결혼식 2주 전에 이별 통보를 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죽겠다며 약을 먹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는 진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의 엄마 입장에서는 이 죽일 놈이 이미 결혼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여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는 대단한 집 딸과 결혼했다고 해도 그 여자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생겼던 것들은 하나 둘 나왔지만 그 놈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그 소문을 들은 당신의 아내는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권리와 필요성을 느끼며 얘기 듣기를 원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이제 거의 파면 직전이며 지치고 이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기에 당신이 우리 팀으로 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의리 때문에 붙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실 그 시점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후배들 사이에서도 당신을 칭찬했고 인성이 좋다는 평판을 갖고 있었지만 후배들은 실제로는 그것이 거칠애일 뿐이었다. 이렇게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세 번째 전문의 레지던트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피곤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촬영에 가지 않는 날은 편집실과 샤워실만 왔다 갔다 하는 좀비와 다를 바 없어요. 하루에 3시간 자도 잔다고 말하는 직업이 조연출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집에 들어가는 날도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결혼한 남편은 자기도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었는데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반찬 투정은 또 왜 그리 빡세게 하는 걸까요? 제 친정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당신 딸을 고통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집에서라도 집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사위에게 미안해서 한 주에 2번씩 반찬을 하시는데 전화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옵니다. 사실 시댁에서도 한다는데 전 시어머니께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내게 물어봤다가는 아무렇지 않게 알려주고 제가 없을 때 수시로 우리 집에 오시거든요. 가정주부가 왜 그렇게 바쁠지 모르겠지만 원래 집에 거의 계시지 않는데도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오시면서 반찬을 가져다 주시려 하시는 걸 보면 참 어색하고 싫어요. 얼마 전에도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고 계셨어요. 오셨다는 말조차 없이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이 정말 인간답게 행동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노고 많이 하시는 장모님께 미안한 마음에도 혹시 자기 밥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다거나 맨날 장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반찬을 와리가리 하다 보니 뭐라 하는 건데 내가 계란찜도 해서 차려 놓았는데 그냥 계란찜만 매일 먹는 것도 아니라 차별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 그래서 매일 같은 계란찜만 먹는 게 질렸으면 다른 요리도 해보라고 주저앉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머, 이 정도면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계란찜에는 새우젓을 넣어도 맛있지요. 그리고 계란찜만 해 먹는 게 싫다면 햄과 홍당무, 대파를 썰어 넣어서 계란말이를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은 지금 3년차 고비를 겪는 신혼부부로서는 좀 힘든 한 모양입니다. 한 팀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 조금이나마 양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면서도 불편한데 매일 들어가는 건 더 심하죠. 신혼인데 당연히 남편도 싫을 거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 1년만 참아달라는 약속을 몇 번 했었는데 알아들었다고 했더니 모든 일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서 정말 실망스러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급기야는 집에 대해서 모른 척해도 남편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기거나 아예 일을 그만둘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 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결국 난 먼저 마누라로서 행동하겠다고 결심하고 결혼을 한 셈이었네요.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싫어. 내가 왜 일을 그만둬? 나 조현철이면서도 결혼한 거 알면서 왜 이럽니까? 이 집 대출 갚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둘이 살아야 할지 모자라고 대출 빚이 난 매일 내일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출 문제로 처가 도와달라고 조언했는데 그때야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감독이셨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잘 몰랐나 봅니다. 남편에게 우리 친정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제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회식 장소에서 듣고 했던 말들을 생각하며 남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마음은 아직도 불편했고 몇 일 후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제게 째려봤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놀랐습니다.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 웬일이세요라고 했더니 늘 사근사근하기가 너무 과해서 불편하기까지 했던 시어머님은 넌 무슨 녹음기니?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뭐 허락 받고 와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지난주 시댁에 갔을 때도 그럴 수 없이 다정하던 분이 며칠 사이에 태도가 돌변을 한 건 다른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친정이 탄탄한 재력이 아닌 걸 아시게 된 후였으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게 보란 듯이 제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꼬라지하고는 맨진에 친정에서 해다 좀 한참만 있는 것 좀 모라제 집도 혼자 마련해 주거라 돈 벌어들여. 그런데 결혼했다고 마누라가 밥을 차려주길 하나. 너 남편 뒷배경 든든히 해줄 게 없으면 남편 콩경이나 제대로 좀 해라고 하시더군요. 돈은 저도 벌어들인다고 대꾸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눌려 그런 줄 착각한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하시면서 왜 자꾸 본전 생각나게 만드니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이런 취급하더라고 내가 이제 패준 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사실은 운이 좋았어요. 집 가격이 8억이었지만 시댁에서 3억을 주셨고 나머지 5억은 대출이에요. 제가 벌 돈으로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이자도 없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11시까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경히 어디 자리 좀 빼줄래요? 압박함이 수업을 마쳤으니 어디 내가 알아. 필이나 드라마 메인 작가가 좀 읽어줄래? 작은 여동생이 탄탄하게 배우게 해줘야 해. 아가씨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늦게 남편이 샤워하고 나와서 말했죠. 경희, 외할아버지에게 부탁 좀 해보자. 정말 의외였어요. 전 아가씨가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제 중인 사람이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라고 했는데 전문의 있다고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를 구하는 줄 몰랐어요. 얼마 전 아가씨가 과제물을 보여주며 원고를 부여주기도 했죠. 제가 보기엔 별로였어요. 제 손자이자 손녀도 신중히 방송국에 입사했어요. 작가라고 해도 사회적인 규칙을 어기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가씨는 취직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굳이 쓴 것입니다. 전 솔직하게 거절했어요. 남편은요. 자만심이 상하적인 모양이었어요. 너희 집안이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나는 잘 몰라. 입에 당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거절을 강하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한 엄마나 내가 뭘 하는지 물었어. 여보야, 나도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럼 뒷구멍으로 들어갔겠냐? 작가들하고 PD도 틀렸다는 거 알잖아. 당신도 알잖아. 동생이라도 말일 것 같아. 어쨌든 남편은 단단하게 틀어져 있었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보니 대출 빚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남편이 엄청 말했어. 우리 집에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고 인맥도 소개하지 않아. 남편은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을 분명히 들어줄 수 있었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항상 혈압이 있던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방송계의 대부였던 외할아버지. 빈손으로 남녀의 딸인 엄마와 그 아래의 딸 하나인 나를 남겼어. 방송계에 노래하는 분들은 거의 다 떠났는데 정작 손주 사위라는 쪽은 지방 촬영을 핑계로 노인정에서 코 잡고 못 봤어. 할아버지가 수목장으로 돌아가신 후 나흘째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취했는데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처가와 외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마주할 거냐고. 15년 동해하던 여자도 차고 결혼했는데 아무 소용없네. 그 대사는 한국어로 써주시면 번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죠. 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할아버지 생신 때 돌려드리자는 저 한심한 발상도 그렇고 이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의 언행인가 싶었죠. 언젠가부터 제 머릿속에는 남편 전 애인의 엄마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단물 쓴 물이요. 남편은 저에게 단물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뭔가를 바라는 걸 하나도 못 얻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화가 나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님 첫 생신상은 집에서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 없다고 하는데 친정엄마께서 당신이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 가져만 가라고 하시더군요. 왜 시어머니 생신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셔야 되는 그걸 싫어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반찬 가게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하고 금요일 퇴근해온 후 11시부터 밤새 미역국, 갈비, 나물 3-4가지, 양장피, 홍어무침을 했습니다. 선물은 어머니께서 워낙에 금일봉을 좋아하신다고 남편이 말해서 금일분과 캐시미어 원피스하고 구두 그리고 카드를 준비했고요. 남편은 계속 야근이라 집에 잠깐 들어와 밥만 먹고 나간다고 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신우가 요즘 저를 못마땅해하는 불편을 분위기지만 어머니랑 신우이의 남편이랑 성가시게 무슨 꿍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니까 모여서 따뜻하게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먹고 선물도 주고 서로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15년 동해하던 여자도 차고 결혼했는데 아무 소용없네. 그 대사는 한국어로 써주시면 번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도 음식과 선물로 만족하셨는지 수고했다는 인사를 남기고 남편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나는 주방을 정리하다가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음식을 가져다 드리지 못한 것을 기억해서 급히 가져갔어. 5분 거리에 어머니네 집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어주셨더니 거실에서 어머니가 패션쇼를 하고 계셨어.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다행했다고 생각하며 나오려는데 거실에 주황색 고급 박스와 아주 특별한 새 가방이 놓여 있었어. 그 가방은 에르메스였어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고가의 명품이야. 일개 백수주부인 내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가방을 사오신 걸까 생각하면서 한심했어. 아직 정확히 어디 다니고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같아. 집대출 갚는 중이고 남편은 총각 때부터 주식으로 수익을 올렸다는데요. 회사 때린 지 벌써 5개월이 다 돼가. 제가 산 적 없는데 월급 이외에 돈이 나오는 일이 없어서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돈은 어디서 나왔냐며 어머니 가방을 왜 샀는지 물었고 왜 상의도 없이 샀느냐고 따졌습니다. 생신인데 내가 준비한 선물이겠지만 200만 원 넘어 생일 축하 선물로 주려고 준 거였을 텐데 화가 나더군요. 어디서든 받은 할아버지의 결혼 축의금으로 산 거니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출장 핑계가 안 먹혔던 사람이 할아버지의 축의금으로 엄마 가방을 샀다는데 충격이었어요. 제가 다시 받을까 말아줄까 했는데 왜 할아버지의 선물을 돌려드리느니 내 맘대로 쓰는 이라며 할아버지가 준 거니 쓰겠다며요. 썼지. 그게 이상해 보인대요. 나였으면 참 잘 쓰는구나 칭찬했을 텐데. 결혼 후 시어머니의 첫 생일인데 관이다. 전이다 남편의 어머니는 고든이 않다고 그랬지만 결혼 반년밖에 안 지난 부부 사이에 내 돈을 남편이 마음대로 쓴 게 고작 시어머니 가방 사려고? 더 못 견디겠어요. 더 말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아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호는 더 심상치 않았어요. 신우가 취직을 못하니 결혼이라도 시켜야겠다는데 축의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신우의 남편이 될 사람이 차를 바꿔줘야겠다고요. 저는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결혼하는 것은 혼자 해주기 위해 1억을 오빠와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시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거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집 대출을 갚을 것만 해도 5억이에요. 5억을 다 갚고 나서 시집가면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해줄게요. 사람을 가지고 놀기 위한 것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아야, 진짜 입이 아프게 말해 죄송해요. 며느리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말해주는 건데 원래 의사 사위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아파트 열쇠, 차 열쇠, 병원 열쇠는 기본으로 해주는 거야. 나는 집 내놓고 집 팔아서 최소한 병원과 차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나의 집처럼 딸을 시집 보내면서 냄비 그릇, 가전제품, 가구만 해보는 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보통 사위란 의사와 사이다. 의사 크지 않은 아파트를 내놓아서 신우의 남편 개인 병원을 차려주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별로 말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해주고 나머지 돈으로 작은 빌라를 살아서 들어가신다고 하지만요. 일어서서 난다 우리 집 어머니가 전업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운용해 주시니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1개월이 되던 날 친정어머니의 첫 생신이었죠. 기대가 되는 날이었어요. 1000만 원을 가져가서 명품 가방을 사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생일을 축하할지 기대가 됐어요. 막내딸은 바빠서 밥상을 차리기 어려워하니 그래 뭘 먹고 싶냐고 물으니 할로빈이 막내딸 상은 차려줄 수 없어 본인이 아는 한정식집을 찾아볼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좀 찝찝했죠. 늘 어머니 생신 때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고 이번에는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대를 했었죠. 생일이 다가오더니 남편은 밥을 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잠깐 마트에 간다며 나가는 모습을 보며 허전함을 느꼈죠. 모두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은 전 그곳에 엄마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지만 생일 선물을 깜빡했네. 어머니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아, 이건 예쁘다. 아, 이거 어머니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쇼핑할 때 들고 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고 남편이 고른 것은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청가방 에코백이었습니다. 장모님, 이 방 좋으세요? 장모님, 못 봤던 많은 옷이 여기저기 있어서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사다 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냥 사위가 뭔가를 사준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거 좋네요. 네, 그때 나의 표정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남편은 참 약하고 순종적으로 굴었습니다. 장모님,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 더 고르세요. 사실상 이런 이야기가 아닐 때부터 나는 이 사람과 반드시 이혼할 거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지만 몇 일 후에 편집실에서 근무 중이던 남편은 내게 집을 비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사 준비 중이신 빌라가 문제가 있는 빌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고 어떻게든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아기가 생기면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면 유리한 거지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엄마가 최근에 어떤 문화 수업을 여러 개 신청하셔서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시집살이 시킬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이 어떤지 모르고 이런 큰 문제를 혼자 결정하는 것은 좀 그렇죠. 앞으로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우리가 곧 이혼하고 남남이 되는 것도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냐고 물으면서 더는 대답하지 않고 저는 방바닥으로 가버렸어요. 그날은 우리 결혼 1주년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하차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엄마가 문제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집에서 소심해하거나 꾸짖지 않고 여전히 밝고 즐거워하던 도통 승승장구 상태로 시청률이 올라가고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엄마가 회사 게시판에 글을 남긴 거였어요. 남편과 딸의 사연이 게시되어 관리자가 글을 삭제했다. 남편은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겨 하차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PD로 발탁된다. 여자를 등쳐먹은 남편은 무언의 압박 속에 하차를 하고 강등되는데 그것은 사실 나가라는 의미와도 같고 이에 이혼을 요구한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필요 없다고 하니 남편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자분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것 때문에 아내에게 불명예를 끼친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만 유지되었다면 결혼 생활이 계속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남편이 나에 대한 감정이든 전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나 집을 날린 것과 같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전 축의금을 보냈고 경기를 일으키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아서 화를 내더군요. 야, 이혼 소송 중인데도 아직은 부부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난 아니야? 5,000원이 뭐냐? 5,000원이 내가 엿먹으라는 말이야? 너 지금 내 앞에 없는데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우, 그냥 성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신우 결혼할 때 재력 있는 올케들이 뭘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형제간에는 기본적으로 해줄 게 맞는데 둘만 해주면 되는 거지. 올케가 신우한테 호구 잡힌 사람들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말씀을 빗대었죠. 결국 남편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5,000원을 넣어 하나 에르메스와 시장 바구니의 차이만큼에 허용된다고 묻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보다 이혼이 어려웠어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면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를 느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의사사위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그의 집에 가서 살면 되는데 왜 이혼할 며느리 집에 사는 걸 수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의 집이므로 그렇겠지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숙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혼이나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새로운 기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퇴폐 마사지 샵들이 청소년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시작했습니다. 피부 마사지 샵, 타이 마사지 샵 등 모든 마사지 샵을 조사해야 했고, 특히 퇴폐업소 주변의 샵들을 엄중히 취재해야 했습니다. 이 취재는 제 전문 분야이기도 했고,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제 첫 방송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마사지 샵에서의 취재를 계속할 거예요. 제가 직접 마사지를 받으러 가게 되어 동료 배우분과 함께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방으로 2명의 마사지사가 왔는데 여러분, 그 2명이 시어머니와 신임이에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의사에서의 가짓수 정말이지 즐거운 모습으로 나 때려줘서 그런지 돈을 주니 차를 사주니 병원을 마련하라고 해주니 아무리 설레발을 해도 결국 마사지사였다는 거예요. 아가씨, 어머님 아닌 두 분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이야기가 왜 그런지. 방송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빠야. 내가 현재 일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는 거냐고. 어머니, 이 녹음기는 뭐예요? 제가 마사지샵에 가는 이유가 어머니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와 신임이 이기심은 정말 한계에 도달했어. 의사 며느리가 되기 위해 의사와 결혼하고 집을 팔아 돈도 대출까지 받았다가 받은데 신임 남편에게 병원 임대를 맡겨주고 차도 사주며 집안일까지 모든 걸 관리하는데 돈이 어떻게 집에서 나왔을까요? 신임 남편이 병원에 필요한 기계와 물품들을 구하기 위해 계속 돈을 요구한 모양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주긴 다 주었는데. 그러므로 결국 대출을 받아야만 했어요. 대출이자는 매달 청구서가 오고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대출 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했죠. 일해야만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사 남편과 의사 사업을 자랑한 내가 어리석었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의사는 리플리 증후군으로 거짓말과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결혼금과 빌린 돈만 가져가고 사라졌어요. 이 사람은 실제 의사도 아니었죠. 우리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데다가 속은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하니 그날 백수신 우이도 나에게 그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했어요. 돈 없는 백수신 우이가 어떻게 의사를 만나겠어요. 그냥 한심할 뿐이었어요. 어쨌든 그날 시모와 신우이를 만나 결국 소송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그런 후엔 마치 고향 항구에 닻을 내린 것 같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남편의 찌푸린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 천국 같았어요. 이혼 후 일이 더 매달렸고 여성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엄마, 딸,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 이혼 문제 등 제가 기획한 방송들이 한층 더 인기를 끌며 4년 만에 PD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총괄 PD가 된 후에는 시사 프로그램의 PD들을 제 마음대로 배치하고 본사에 올라온 남편과 우연히 시사국 복도에서 부딪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게 웃으며 감독님, 제가 기획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기획한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김필이 아침 프로그램이나 열심히 하면 돼. 그게 기회까지 주어지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궁금해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기에 제도 발전하기 위해선 그가 가진 아이디어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여러모로 방해하며 아이디어도 점점 고갈되자 그의 기획은 매우 부족해 보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기회를 주장하며 거절해 달라고 했지만 내가 응해줄 수는 없었어요. 김 PD는 현장 PD와 메인 PD들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집실에서 열심히 편집을 하며 따졌어요.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네요. 우리 곁을 떠난 이야기 속 주인공이 새로운 보조 역할을 맡아 즐겁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진진